네, 두 분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결국 올 게 왔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상호관세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25%의 상호관세를 매긴다. 네. 일본은 24%더라고요. 우리 이시바 총리 되게 황당할 것 같아요. 가서 진짜 열심히 아부했는데 우리보다 1% 낮긴 하지만 네,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당신은 신이 살린 사람이다고 뭐 이렇게 막 열심히 했는데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늘 새벽 5시에 그 잠이 깨가지고 봤어요. 그 볼 생각은 없었는데 깬 김에 보자. 이렇게 오른쪽에 전 세계의 관세 장벽이라는 책을 딱 들고 이렇게 이제 정말 되게 멋있게 선언을 했어요. 네. 미국인들이 지난 50년 동안 받았던 갈취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그게 왜 갈치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미국 브랜드 나이키가 베트남에서 만들어져서 미국 사람들이 그걸 저렴하게 신는데 어떤 식의 갈치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호관세는 25%, 우리는 25%, 중국은 34% 이렇게 매겨졌고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는 또 품목별 관세, 그러니까 제품에 따라 매기는 거 관세는 이미 철강 관세는 이미 시행되고 있고 우리는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이제 자동차도 25% 맞으니까 예를 들어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또는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진 인도네시아는 36%인가 맞았어요. 그러면 현대차는 얼마를 만든 거예요? 그 안에서 만드는 거 아니면은 거기에 25% 품목별 관세가 또 더해지니까. 그러니까 뭐. 합산은 안 한다고 지금 뭐 합산을 네. 안 하도록 우리가 가서 설득해야죠. 네.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일반 관세 10% 매긴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나오는 걸로 보면은 이제 일반 관세 10%는 이제 4월 5일부터 네. 이제 시행이고 맞아요. 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알파를 해서 아마 우리나라는 이제 한 뭐 25% 하겠다 네.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월 9일부터 그러면 25%라는 게 일반 관세 10%가 포함이 된 겁니까? 그런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기존에 있던 관세도 약간 있거든요. 네. 네, 그 관세도 이제 나라마다 다 다르고 품목마다 다른데 이제 그것도 더해지겠죠. 근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발표하면서 한국이 13%고 우리보다 4배의 관세를 받는다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잘못했다고 우리 정부가 공식 부인하고 우리는 FTA잖아요. 그 F가 free 아니에요. free. 그렇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단어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세율이 0이고 정확하게 0.79%라고 우리 정부가 여러 번 밝혔거든요. 트럼프에게 프리는 자기 마음대로의 프리.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오늘 또 강조를 했어요. 한국이 4배나 받는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 사실 0%인데 이제 쌀이나 소고기 일부에 받기 때문에 평균이 0.79로 높아진 거지. 전혀 그렇지 않은데. 트럼프가 이게 뭐 차트 같은 거 들고 와서 네. 사람들이 그거 캡처해가지고 이제 올리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한국이 미국 상품에 대해서 물리는 관세 50%다. 50%. 우리는 그래서 그 절반 25%만 하겠다. 뭐 이런 거. 그나마 깎아준 거예요. 우리는 절반만 하겠다. 니네가 50% 매기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세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말하는 관세 외에 관세가 아닌 무역 장벽도 여기 들어간다. 뭐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절충 무역, 절충 교역이라고 하는 예컨대 우리가 니네 무기 사는데 무기에는 관세 없지만은 기술. 무기 사면서 우리한테 기술 이전을 해달라 그러지 않냐. 니네 그런 규정 있지 않냐. 예컨대 뭐 $10,000 이상 뭐 무기 만약에 사면은 우리나라 규정에 따라서 기술 이전도 같이 요청해라 뭐 이런 거 있지 않냐. 그런 거가 관세로 환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는 걸 계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그 한매 FTA 하면서 했던 이 소고기 월령 30개월 미만. 예, 30개월 미만. 지금 다른 나라들은 풀렸다는 거고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이제 여당이나 정부도 뭐 이제 MBC 막 공격하면서 이제 뭐 광우병파도 가짜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 없는데 니네가 만들었다 막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런 니네가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럼 그거 풀어야지. 그러면 요거 또 관세처럼 작동하고 있는 거니까 요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예컨대 뭐 우리 유튜브나 이런 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저도 많이 보는데 지금
트래픽이 엄청 걸리기 때문에 망 사용료 부과제 이런 법들만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사실 무역 장벽에 해당하는 거다. 비금전적 장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죠. 그런 그렇죠. 비관세 장벽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하는데 관세 외에 관세는 한면 FTA가 거의 없지만 이는 비관세 장벽이 여러 가지 내부 규제로 높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입법화는 못 됐는데 입법화하려고 시도했던 법에 따르면은 관세 상당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관세 그 해당되는 이제 그거를 그게 없어질 때까지 부과한다. 이제 이 아이디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표에 따르면 이제 50%니까 절반 정도 25%.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에 그 미국 뭐 무역 대표부 혹은 뭐 상무부 이런 데서 열심히 계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결과는 나왔잖아요. 네. 상호관세 매길 거라는 거 이미 예고가 됐던 거잖아요. 네. 그럼 두 분이 예상했던 바에 기초할 때 25%라는 관세율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25% 높고요. 또 높아요? 하나 참고해야 높습니다. 네. 해방의 날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해방의 날 이전과 이후로 글로벌 공급망이 바뀔 것이라는 뭐 그런 우려까지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그대로 간다면 트럼프 대통령 원래 이렇게 블러핑을 세게 한 다음에 이제 협상을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낮아지고 무너질 거라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예측하지만 만약 이대로 간다면 글로벌 공급망은 엄청 큰 타격이 있을 것이고 이번에 35개 나라인가 25개 나라에 이 상호관세가 부과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 중에 단연 우리가 꼽힐 것이고요. 그래요. 또 하나는 뭐 베트남 같은 데는 43%인가를 받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6. 인도네시아가 30. 현대차 인도네시아에 있잖아요. 자카르타 있잖아요. 32%인가 받고 중국이 또 40 몇 %인가 받죠. 중국이 34%인가 받습니다. 34. 그럼 우리 안에서 팔리는 25%뿐만 아니고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서 팔리고 있는 예를 들어 현대차 아이오닉 5 같은 거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만든단 말이죠. 그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또 엄청난 영향을 받을 것이고 베트남에서 만드는 삼성 갤럭시도 베트남의 관세를 이렇게 때려버리면 그렇네요. 우리 제품도 우리로서는 굉장한 피해를 받습니다. 두 번째 각 나라들이 이제 중국이나 EU 같은 국가들 캐나다 같은 나라는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갖추면서 협상에 나갈 텐데 우리는 사실 이걸 때릴 게 별로 없습니다. 보복 관세를. 그래요? 지정학적으로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양말부터 인공위성까지 반도체까지 다 스스로 만들고 미국보다 못 만드는 게 별로 없어서 우리가 수입하는 건 뭐 사실 별로 수입할 게 없어요. 우리가 수입하는 건 F-35라든지 보잉, 나머지는 허리우드 영화, 넷플릭스, 구글, 유튜브 이런 건데 우리가 이거 관세 우리가 F-35 수입하면서 관세 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런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관세는 관세대로 때려맞고 협상하기에는 거기에 지금 우리 정치 상황도 이렇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튼 이번 새벽에 나온 조치가 우리로서는 매우 아프다. 우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요거 지금 조치가 이렇게 되면서 지금 평균 관세율이 지금 미국에 한 30%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 요 조치가 시행이 되면은 이게 이제 100년 만에 최고다. 지금 뭐 그런 그렇죠. 평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블룸버그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지금 예상보다 굉장히 강력하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주식 시장도 지금 이걸 반영해서 지금 막 엄청 떨어지고 있죠. 폭락하고 있죠.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죠. 그리고 아까 그 기자님 아주 진짜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 트럼프 일기 때 중국이 이제 트럼프한테 한번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산 기지를 많이 해외로 다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게 중국으로서는 옛날이면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아프진 않다. 왜냐하면 생산 기지를 다 해외로 다 많이 이전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뭐 메인 타깃이 사실 중국일 건데 중국도 지금 이제 큰일 나게 생겼다 지금. 생산 기지가 나간 데까지 지금 좀 촘촘히 다 몰아붙였기 때문에 그 와중에 우리도 같이 따라 나갔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됐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 뭐 지난주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얘기 했는데 우리 생산 기지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전한다고 계획을 발표하거나 실질적으로 이전하거나 이런 지금 수밖에 지금 없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상태는 이제 주로 이제 조립 공장들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인데 그게 아니고 클러스터 형태로 해서 관련 업체도 협력 업체들도 다 같이 나가는
수를 지금 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지금 뭐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다 나가버리면 이제 우리는 특히 이제 나가 있는 큰 기업들, 우량 기업들, 초우량 기업들,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현대차 같은 기업들을 주로 보도하지만 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격은 덜한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일자리 창출은 우리 안에 있는 기업들이 하는데 예를 들어 한국 GM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이 아니잖아요. 한국 GM이 근데 한 41만 대 정도를 미국에 수출, 전체 생산량의 85%를 미국에 수출하더라고요. 근데 상호관세하고 자동차 관세를 다 더한다고 치면 수출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국 GM은 우리 못 버티겠다. 우리 그냥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래 이러면 그 일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그러면 질문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 협상의 여지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하나고 또 한 가지는 협상을 하더라도 그건 한국에 매긴 관세율을 놓고 협상하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 매긴 관세율 가지고 우리 정부가 나서서 협상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협상을 한다고 그건 한계가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일본 정부도 오늘 완전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냥 유리한 것도 아니에요.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주가가 계속 급락하고 있고 골드만삭스가 이것 때문에 미국이 지금 물가 인상률 관세 때리면 그만큼 제품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스스로 만드는 소비재가 거의 없습니다. 네, 중국산 뭐 다 때리면 TV며 운동화며 칫솔까지 가격이 다 올라갈 텐데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와 이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를 20%로 봤다가 미국 내 35%로 골드만삭스가 올려잡았어요.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가 오늘은 좀 버텼는데 예상된 거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자꾸 닫으면 중국도 보복 조치를 할 거고 EU도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테슬라 차가 유럽에서 중국에서 아무래도 판매량이 줄겠죠. 석 달 동안 테슬라는 주가가 35%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거 빨리 협상을 끝내가지고 이게 블러핑만 한 다음에 이제 내려주거나 백지화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 기간 동안에 뭘 주고 뭘 얻을 것이냐 이제 본격적인 이제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그럼 우리도 협상을 하면 일단 보복은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뭐가 있을 수가 있네? 우리는 이 주한미군이나 지정학적으로 엮여 있어서 보복관세 때리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런 쪽으로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럼 협상의 주도권을 질 수가 없잖아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뭐 일단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제가 이제 그 지금 뒤돌아 보면은 이제 그 12월 3일 날 그 사실 뭐 요 100분 토론에서 요런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가 관세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날 방송 못 나간 방송 못 나간 대응 때문에 네, 방송 못 나간 100분 토론에 불방된 예, 그 관세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떤 주권 국가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네. 근데 다만 우리가 아까 기자님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우리 또 주한미군이 또 그 주둔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또 북한이랑 또 대치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중국과의 문제도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세 전쟁을 하기가 지금 쉽지는 않기 때문에 좀 내놓을 거를 조금 우리가 좀 손에 좀 덜 버는 선에서 좀 내놓으면서 좀 예봉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좋을 것 같고 이게 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위스콘신 주에서 그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대법관 이제 뽑는 이제 선거를 했는데 그 뭐 앨런 머스크가 가가지고 거기다 돈을 이제 뭐 엄청 때려 부었는데 민주당 계열은 아니에요. 여기 이제 정당이 있는 건 아닌데 하여간 뭐 민주당에서 이제 좀 지지하는 후보가 지금 됐어요. 됐다는 얘기는 이제 이게 보궐선거여 가지고 뭐 많이 열린 건 아니지만은 뭔가 기세가 꺾이고 플로리다도 비슷한 보궐선거들이 있었는데 지금 근데 30몇 프로 원래 뭐 이기던 지역인데 그게 절반 반토막이 났다든가 이기긴 이겼는데 겨우 뭐 약간 좀 표차가 좀 줄어들게 이겼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간 선거를 향해서 지금 벌써 몇 달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뭐 내년 11월이면 또 중간 선거인데 상당히 트럼프에게도 그 유리한 시간만은 아니다. 그래서 뭔가 좀 예봉을 피해가면서 좀 협상을 좀 이렇게 끌고 가면은 아무래도 너무 불리한 뭐 그런 상황은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두 분의 말씀은 가만히 듣다 보니까 보복을 할 게 아니라 성의를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생각난 거 하나 있네요. 캘리포니아 와인이라도 보복 관세를 좀 때릴까요? 캘리포니아 와인? 우리가 수입하는 거 제가 그 말씀하신 중간에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와인은 뭐 칠레산하고 프랑스산밖에 몰라가고. 그럼 또 나파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싫을 거 아니에요. 관세라는 게 이렇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참. 며칠 전에 한국, 중국, 일본, 한중일 통상장관이 서울에 모여서 회담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진에 찍힌 거 보니까 세 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데 환하게 사실 한중일 관계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특히 중국과 일본 관계는 우리도 중국과 관계가 계속 멀어지고 있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뭐 미국을 상대로 해서 당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 경제 제목도 그거였어요. 이 어려운 것을 트럼프가 해냈다가 제목이었어요. 이른바 이제 역삼각동맹이네요. 네, 이제 그렇게까지 가기는 어렵고 미국을 상대로 해서 세 나라가 뭉치기는 어렵지만 네. 분명한 건 경제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EU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며칠 전에 이제 우리는 결연하게 또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이거는 미국이 시작한 거고, 우리는 우리도 보복할 것들이 많다. 이러면 하지만 이제 미국이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 뭐 이런 의지를 좀 발표를 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기댈 데가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참 이제 외로운. 캐나다는 EU 가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EU 오랜 유럽과의 갈등을 묻고 우리는 다시 유럽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협상할 팀이 없는 게 지금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그렇죠. 협상할 팀이 없는 그러니까요. 게. 예, 왜냐하면 이제 장관들 몇 명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 실무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풀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 리더십이 빨리 서야 되는 건데 내일 하여간 저 팀원데. 알겠습니다. 요 관련해서 하나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성목 경제부총리가 10조 규모의 추경 편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EU 관련으로 통상 리스크 대비를 좀 꼽았거든요. 자, 그러면 추경이 편성이 돼요. 그러면 통상 리스크 관련해서 쓴다라고 해서 뭐 기업 지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반도체법에 기업 지원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차원들이 그 10조는 일단 산불 때문에 빨리 집행하자는 것이고요. 네. 요건에서는 거기에 이제 세 가지 요건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산불 대응이 있었고 AI 그다음에 통상 리스크 요 세 가지를 들었거든요. 네. 이유를. 거기에 이제 그 문구를 하나 붙인 것 같은데요. 그냥? 네. 제가 사실은 원래 추경론자죠. 12월 달부터 추경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12월 1월 달에 이제 기재부 뭐 최상목 팀들이 사실 실기한 거예요. 실기한 거예요. 그때 이른바 이제 신속 집행하면 된다. 예산을 땡겨서 미리 쓰면은 이거 이겨나갈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1분기 1, 2, 3월 지났잖아요. 지금 뭐 완전 GDP가 나온 건 아니지만은 뭐 상당히 지표들 다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면피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산불 났으니까 이때 지금 요거 하자. 요거 하면서 끼워넣기요? 끼워넣자. 지금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예. 큰 의미는 없다. 아니까 이제 수출 기업이 이제 뭐 그 지원을 어떻게 해주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지원 어떻게 해주겠어요. 예컨대 뭐 니네가 관세를 때려 맞으니까 물건이 좀 덜 팔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재무 부담을 뭐 경감해주겠다. 아니면 돈을 좀 더 빌려주겠다. 뭐 이 정도인데 사실은 이제 앞단에서 실수한 거를 지금 요거 껴가지고 지금 좀 벗어나려고 하는 거다. 다만 이제 이 우리 공급망 체계가 지금 교란이 지금 생기게 됐으니까 요거를 어떤 식으로 재편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또 끼어든 게 이제 뭐 그 AI 뭐 이런 건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예컨대 뭐 이제 그 뭐 GPU 뭐 이런 거 사주겠다는 건데 뭐 누가 판대요? 코트가 있고 잘 안 팔아요. 특히 첨단 GPU는 잘 안 팔거든요. 최상목 부총리 말씀하세요. 예.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국채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그 국채 투자 2억 원 좀 해주세요. 최 부총리가 투자를 냈는데 뭐 환율 상승에 베팅했다라는 표현은 과도한 것이고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 부총리 입장에서 제가 해명을 해드리고 싶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미 국채 30년물을 듀레이션 남은 잔존이 한 25년 남은 걸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걸 공격적으로 매입을 하셨던데 작년 여름쯤에 예. 2억 원 정도 매입을 했는데 수십조 원 굴리기 때문에 수십억 원을 굴리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라고도 할 수 있지만 굳이 물론 그것 뭐 어쨌든 뭐 달러 상품이기 때문에 미 국채를 사더라도 우리 돈 2억 원을 팔고 달러를 2억 원을 샀으니까 외환 시장에는 뭐 호수물에 한 바가지 정도의 영향을 줬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시기에 꼭 그걸 해서 미 국채 금리가 그때 5%를 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투자자들도 그걸 많이 샀는데 금리가 조금은 내려가겠지 하고 근데 경제부총리가 굳이 우리 국채도 아니고 미 국채에 2억 원이나 담글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뭐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비난할 건 아니지만 그분의 캐릭터가 왜 친구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뭐 돈가스를 먹으러 갈 때 저기 누구 어머니가 하시는 집이니까 우리 저 집 가서 먹자 그러면 꼭 한 친구가 그 집 비싸 여기가 더 싸 이렇게 합리적으로 나오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분의 캐릭터가 나오는 게 아닌가. 굳이 만약에 뭐 부인께서라도 우리 여기 이런 게 굉장히 합리적 투자거든요. 이런 거 투자해 볼까 할 때 보통 사람들이라면 근데 우리가 내가 그거 채권 금리도 내가 뭐 이걸 통상을 담당하는 아니죠. 한국 경제를 담당하는 수장인데 그건 우리 퇴임 이후에 하고 그냥 예금에 묻어둡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상식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그런 것도 가서 열어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서 기획재정부 관료들 다 열어봤죠. 예, 이분만 요 상품에 투자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료 중에 재산 신고하는 관료 중에서 왜냐하면 국채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는데 보통은 해도 펀드 같은 거 사죠. 아니면 ETF 사든가.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한 걸로 막 그렇게 나오는 건데 이분이 보니까 이 상품이 나오는 걸로 이 미국 국무소 채권이 딱 나오는 걸로 보고 이표채도 딱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직접 구매한 것 같아요.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상품이 딱 나오는 거 봤을 때 직접 구매한 것 같고 이제 설명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 뭐 자녀가 유학을 해서 달러를 좀 갖고 있었는데 그걸로 산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달러 갖고 있으나 내가 이거 사나 사실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환율에는요. 여하튼 기재부 재산 신고하는 분 중에서 이렇게 투자하신 분은 이분밖에 없다. 이거고 제가 좀 이거 좀 말씀드려 보면은 우리 그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은 이 주식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하더라도 단일 계좌로 해라. 계좌 하나만 가지고 여러 개로 하면은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 있으니까 하나로만 하고 분기별로 신고하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예를 들어서 거래소 임직원 거래소는 이제 거기 거래가 일어나니까 정보가 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래소 임직원이 다 거래에 관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국내 주식에 투자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해외. 그래서 관련된 것들은 다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법에 써 있지 않아도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안 해야 되고, 이분이 그 과장 시절에 증권 제도 과정을 하셨거든요. 제가 또 최성목도 연구자 아닙니까? 사생팬. 예, 사생팬. 증권 제도 과정을 하셨거든요. 너무 잘하는 거야. 이런 규제가 있다는 거는. 그럼 내가 장관이면은 사실은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법으로 써 있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도 이게 충분히 알 사람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하면 안 된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미국 국채 금리가 과도하니 내릴 것이다. 내리면 수익을 얻는 상품에 투자했어요. 작년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월 작년 가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정부가 국가 부채가 계속 쌓이는데 여기저기서 계속 급하게 메꾸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국채 발행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의 장부의 기재가 되는 겁니다. 나라 빚으로. 결국은 올해 국채 발행액이 200조인가 그렇죠. 200조 정도, 예. 다른 때 우리가 지난해 한 160조인데 확 늘어나는 거죠. 나라 빚이. 그중에 순중 다른 건 다 차환인데 기존에 만기되는 채권 다시 발행하는 건데 80조 정도가 순증입니다. 나라 빚이 80조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걸 기재부가 오픈하는 순간 그 며칠 동안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국채시장 국채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발행량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서 우리 국채 금리가 갑자기 급등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걸 책임지는 장관입니다. 이걸 책임지는 장관이 미국 국채 하락에 베팅했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또 이제 외평 그 외국환 평형 기금이라고 이제 외환 그 관리하는 이 기금이 있는데 외환 당국의 수장입니다, 이분이. 근데 이게 외평 기금은 한 250조 정도 유지를 해왔는데 이게 갑자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작년 한 여름 조금 지나가지고 기재부에서 250조는 너무 과도하고 140조가 뉴노멀이다. 막 이래가지고 시작이 한번 술렁이었거든요. 지금 외환방은 지금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수장이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기가 막힙니다, 사실은. 예. 연불 외우기와 제법 챙기기에 일타쌍피 신공을 발휘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 결정의 순간에 자기 재산이 생각이 나면은 사실은 공직자는 안 해야죠. 투자자를 해야지. 그러니까요. 한화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네. 김성윤 회장이 주 한화의 지분 11.32%를 새 아들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뭐 승계구도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어떻게 풀이하십니까?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PD님 하나 띄워주시면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또 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준비가 됐나요? 한화그룹은 주 한화 주식회사 한화가 계열사들을 이렇게 쭉 지배하는 구조고요. 주 한화의 그래서 제일 최대 주주는 김승현 회장이었거든요. 표가 되나요? 네. 네, 올라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여기 모니터가 안 들어와서. 아, 그렇구나. 예. 네네네. 예. 네. 그 밑에 이제 그러니까 주 한화가 있고 자녀분들이 갖고 있는 한화 에너지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돼요. 곧 상장이 되는데 이게 자녀분들이 세 형제가 지분을 100% 갖고 있습니다. 표가 보이시죠? 예. 한화 에너지가. 예. 네. 지금 이게 이제 이번에 바뀌기 전 걸 제가 일부러 설명하기 쉽게 갖고 왔는데요. 네. 그 한화 에너지가 하나 임팩트랑 같이 그러니까 세 아들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하나오션, 대우조선해양이죠. 이번에 한화가 인수한 거기 지분을 7%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하나그룹의 지금 뭐 핵심 기업이죠. 그 K9 자주포 파는 정말 우리한 기업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에너지 그러니까 세 아들의 회사에 가서 하나오션 지분 7% 우리한테 파세요. 한 달 전쯤에 1조 3천억 원을 주고 시장가로 많이 쳐준 거 아닙니다. 네. 그 상장된 기업이니까 시장가로 사왔습니다. 1조 3천억 원의 탄환이 세 아들은 생긴 거죠. 네. 네. 그러고 나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고 한 달도 안 돼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가 국간에 돈이 없어요. 이것저것 지금 돈 엄청 벌고 있거든요. 1년에 2조 가까이 작년에 1조 7천억 벌었고 올해도 2조 이상 영업이익만 굉장히 알짜배기 회사인데 우리가 지금 국간에 돈이 없으니까 3조 6천억 정도 증자를 하겠습니다. 신주를 발행해서. 그러면 이제 주식수는 이게 이제 33조짜리 회사거든요. 근데 3조 6천억 발행하면 거의 주식을 10% 이상 더 발행한다는 소리니까 주식 수는 늘어나고 회사 가치는 그대로면 주가는 떨어지죠. 실제 그날 주가가 13%나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 소액 주주들이나 일반 투자자들은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니 한 달 전에 1조 3천억 가치는 왜 갑자기 그건 왜 사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와서 국간에 돈이 없다고 갑자기 이렇게 거대한 저는 이렇게 3조 원이 넘는 증자는 처음 보는데 이렇게 이런 증자를 왜 하는 거죠?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왜 하는 걸까요? 뭐 잘 몰라요 지금. 아니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지분 구조 이렇게 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는 이제 상속에 이제 이 승계 구도를 이제 불확실성이 더 생기기 전에 지금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김승현 회장의 아들이 이제 아까 이제 3명인데 네. 지금 문제되는 3명 동관, 동원, 동선 성 빼고 그렇게인데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돼 있는데 첫째한테는 이제 에너지하고 방산을 주고 둘째한테는 이제 뭐 금융 계열사 뭐 이런 걸 주고 셋째한테는 이제 갤러리아 이런 유통을 주고 이렇게 해서 승계 구도를 조금 이렇게 그 완성을 지으려고 하는데 몇 가지 조금 이제 원래 했던 계획보다는 조금 다른 상황들이 좀 발생했다.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이맘때 무슨 뭐 이제 그 아들들한테 뭐 RSU인가 무슨 뭐 이제
이 그 상속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좀 취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주가가 너무 올랐다 최근에 너무 올라서 나중에 좀 지나서 상속하게 되면은 너무 비싼 값으로 우리가 상속세를 물어야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장을 보니까 아무래도 뭐 상법 개정이나 이런 기타 등등 좀 우리한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잘못하면 정권 교체도 돼가지고 더 이따가 하면은 상당히 우리한테 불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전에 해치우자. 그래서 지금 뭔가 좀 빠르게 뭔가 지금대로 돈을 내더라도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예. 증여를 이제 하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그 증여세를 그러면 어떻게 마련하겠냐 한 2,20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 지분을 좀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한꺼번에 좀 잘못 팔면 또 시장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 회사가 사는 식으로 해가지고 넘겨가지고 현금을 좀 아들 셋이 확보를 좀 하고 이걸로 증여세를 내고 표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간단하게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요.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화 주식회사 한화를 새 아들이 지배하면 승계가 끝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 아들들은 하나에너지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가 일단 하나에너지가 돈이 좀 생겨야 되니까 하나오션 그 사실 1,000억 주고 산 지분인데 1조 3천억 원에 이제 회사가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가져가는 거고 이거 이제 김승현 회장이 22.6% 갖고 있고 아들들이 하나에너지 통해서 14% 갖고 있으니까 하나를 다 지배 못하는 건데 어젠가 그제 김승현 회장이 여기서 뚝 떼서 11%를 아들들에게 줬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주 하나는 아들들 지분이 더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화의 승계는 완성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에너지를 아들들이 갖고 있는 걸 상장시키면 아들들은 이제 종잣돈을 크게 합법적으로 늘릴 수 있어서 할 수 있는데 시장의 의혹이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증자하면서 돈도 생기고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니까 주 하나도 주가가 한 15% 정도 내렸거든요. 그러면 주식의 주 하나의 가치는 이렇게 떨어뜨리고 하나에너지 가치는 아들들이 100% 갖고 있으니까 합병하고 상장하면서 더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김승현 회장이 그거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갑자기 이틀 전에 내 지분을 그냥 물려줘 버릴게 승계 끝내버릴게 하고 물려줘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네. 질문. 만약에 상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면 네. 어떻게 됐을까요? 상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면 쉽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조 3천억 원을 주고 이걸 살게요. 또 우리 돈이 없어서 3조 6천억 원을 증자할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왜 지금 사야 되죠? 국간의 돈을 다 써버리면 우리가 돈이 필요할 텐데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이사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네.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 주가를 약화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 증자입니다. 주가가 좀 오를만하면 주식수를 주식수를 늘려서 자본금을 끌어들이면 이게 절대 나쁜 게 아니거든요. 회사가 돈이 생기잖아요. 테슬라는 증자할 때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주가가 떨어지면서 소액 주주들은 손해를 보는데 그 돈이 생기잖아요. 그 돈을 회사를 위해 주주들을 위해 써야 되는데 자칫 오너 일가를 위해 쓰는 경우가 생기니까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사의 의무를 우리 상법 개정안 우리 한덕수 총리가 이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했는데 일단 그 이사들의 이제 의무가 강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식 그 주 하나 이제 하나가 이제 아들들이 갖고 있던 지분을 조금 뭐 매입을 해준다. 그래서 돈을 그쪽으로 가게 해준다. 했을 때 이사들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냐. 뭐 물론 지배권을 뭐 강화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들 수도 있지만은 저같이 이제 삐딱한 이제 이사가 하나 앉아 있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계속 뭐 이러고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좀 어려워진다. 그리고 아까 이제 유증 얘기했지만은 지금 뭐 하나 자체가 지금 이 현금 흐름이 나쁜 회사가 아니고 자산도 나쁘지 않은데 갑자기 3조 원 가까운 돈을 가지고 와서 뭘 할 거냐가 지금 분명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주주들은 굉장히 지금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굉장히 지금 주가 떨어져서 굉장히 기분 나쁘고 이랬을 때 이사들이 동의 안 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리스크가 지금 당장은 뭐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리고 재부의했을 때 통과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혹시 정권이 바뀌면은 요거 이제 대선 기간에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다시 올라와서 다음에 통과가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미 지적을 했어요. 예, 네. 이런 상태가 굉장히 이런 식의 이제 상속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오랫동안 준비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어려워지기 전 정치적 위험이 생기기 전에 지금 결행하겠다. 지금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우량 기업은 돈 필요하죠. 그리고 더 투자할 거니까 꼭 나쁜 건 아닌데 기업이 돈이 필요할 때 이렇게 우량 기업이 은행에서 빌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3조 빌리면 2년도 안 돼서 갚을 수 있거든요. 회사채 발행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러면 회사가 부담이거든요. 근데 우리 기업들은 종종 이렇게 주주들이 부담인 걸 선택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상법 얘기 나왔으니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물러날까요? 임기를 채울까요? 그 전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증자를 한다 그러니까 그날 전혀 예상이 없이 금감원이 갑자기 예고 없이 보도자료를 내서 적극 지원하겠다. 사기업이 증자를 내서 신주를 발행하겠다는데 금감원이 뭘 지원하는지는 모르겠고 이복현 원장도 지금처럼 뭐 경제가 이렇게 활력이 없을 때 아주 긍정적인 신호다. 그러면 A라는 기업이 증자를 내서 투자하면 긍정적인 거고 다른 B라는 기업이 증자를 내서 투자를 하는 건 어떻게 평가를 할지 그러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고 주가가 내려가고 또 상법 이야기가 나오니까 금감원에서 이 증자 신고서를 반려했어요. 앞으로 어디에 투자할지 좀 자세히 써내봐. 예. 이런 부분은 참 납득이 안 됩니다. 오락가락이네요. 그럼요. 아무튼 우 교수님이 전망을 하신다면 뭐 일단 뭐 그 사인은 지금 표명한 걸로 지금 돼 있으니까. 근데 말렸다고 또 했잖아요. 예. 권성동 원내대표는 짐 싸서 가라고 그랬고. 네. 지금 하여간 뭐 좀 답하기 좀 어렵지만 여하튼 지금 싼 김에 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보세요? 예, 지금 가는 게 낫겠다 사실은. 근데 다만 이제 그 이 뭐 상법 개정이나 뭐 이런 거에 조금 더 뚝심 있게 버티려고 하면은 버텨주는 것도 괜찮은데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물러나는 게 저는 모양새가 좋지 않냐. 하여간 뭐 임기 한 2달 정도 남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시선 집중도 뭐 책임이 있잖아요. 무슨 책임이요? 우리 김 원장 기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조언을 준다면. 저는 정치를 잘 몰라서 네. 근데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법 개정에 대해서 어떤 관료 한 명이 자신이 1년 전에 했던 말을 지키기 위해서 뭐 정부와 다른 의견을 낸다. 이런 건 저는 이게 선진국이라는 뜻 아닌가 싶고요. 지금 우리 PD님이 우리 코스피 우리 증시가 무너지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상호 관세 25%가 우리 경제에 어떻다는 걸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두 분 고생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